이번에 읽은 책은 시건이와 병호의 모험 두 번째 권입니다. 이원복이 그린 거고요. 책이 상당히 오래됐죠. 책을 펼치면 이렇게 부스러기들이 나옵니다. 고문서 보는 느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잠시 뒤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지는 안 붙어 있고요. 어문각에서 발행했고 이제 이원복이 지은 겁니다. 580원이에요. 580원인데 이게 가격이 변한 것 같잖아요. 그 스티커를 붙여놔가지고 여기 보면 400원을 소액환으로 보내면 사고 싶은 책을 보내준다고 하거든요. 그 택배비는 본사가 부담하고 그래서 아마 300 얼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때 택배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연복 하면 먼 나라 윤나라라는 책이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그 책의 앞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내용은. 책을 못 피겠습니다. 뒤에 뭐 잡아주는 걸 잡고 봤어야 되는데. 이런 문양도 재밌어요. 오래된 책이라. 컬러는 많이는 못 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사진도 있는데. 당시에 인쇄 기술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조악합니다. 인쇄 자체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다 펴지는 거죠, 이렇게. 와우. 오, 부셔지는 소리 나요. 이렇게. 그래서 몇 군데 보면요. 그냥 당시에 이원복의 생각이겠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어떻게 봤는지를 살짝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세계 속에서 한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또 한국에서 다른 나라를 볼 때 다른 나라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정도는 살짝 엿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보면 이 여행기 이 책 자체가 되게 교훈적인 혹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되게 노력한 티가 역력합니다. 책 2권 초반인데도 이렇게 단순히 여행기만을 쓰는 게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가 좋았으면 왜 좋은지, 그리고 로마가 멋졌으면 왜 멋지게 되었는지를 파악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정세를 보는 시각은 정확히 고전적입니다. 강자가 힘을 휘두르는, 약하면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 정치 혹은 국제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늘 결론은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끝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힘을 길러서 좋은 나라가 돼야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이 정도에서 이 정도의 교훈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 유럽 나라 사람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의 특성과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정해서 보여주는 거죠. 미국인은 딱 그런 미국인의 스테레오타입으로. 하나 웃긴 게 여기 보면 요리에 A급, B급이 있습니다. 이때는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같은 요리여도 A급, B급이 있어서 가격이 B급이 더 싼 거죠. 한번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옛날에 이랬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에서 스키가 되게 고급진 걸로 나옵니다. 융프라우어에 가는데 우리만 스키를 안 타고 구경 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스키 타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요. 한가하게 스키 타러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스위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스위스 사람들 한가해서 잡담이나 하고 남의 뒷담 하나 깐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놨어요. 그리고 스위스에서도 한국 공산품이 보인다, 메이드 인 코리아 보인다 라고 하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섬유계통은 그럴 수도 있겠죠, 이때 당시에는. 근데 텔레비전은 조금 오버 아닐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 일본제라고 놀라워하는데, 이때를 생각해보면 현대차 브랜드가 유럽에서 팔리는 게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거 다 스키 타러 간다고 하고 있죠.
스키가 되게 하긴 이때만 해도 스키가 동경의 스포츠일 수도 있겠죠. 지금이야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거지만 그렇고요. 인쇄 품질이 중간중간 이렇게 조악한 게 있습니다. 얘는 좀 그나마 나은 건데 글자가 흐리잖아요. 나중에 보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 글자 흐리죠. 그리고 자연관도 그냥 되게 고전적이에요. 정복해야 되는 그런 개신교도들의 자연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열심히 정복해서 우리에게 맞게 사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그대로 보여요. 지금 보면 그렇게 재밌는 생각들은 아니죠. 그리고 이게 있더라고요. 스위스에 있는 은행들이 모여있는 어떤 구역에 은행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아마 이게 어떤 책자나 그런 게 있었겠죠? 요즘 같았으면 인용을 하지 않았을까? 설마 작가 본인이 이걸 다 조사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스위스가 시계가 유명한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겨울이 되면 이제 눈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심심해서 지루한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일거리가 필요했으니까 심심해서 심심풀이 삼아 시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시계를 만드니까 시계 강국이 됐다는 거죠. 좀 설명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고립된 나라에서는 공업이 더 발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이는데요. 우리가 실력을 착실히 닦아 나가야만 한다. 실력이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남에게 이용되지 않고 남들과 어깨를 당당히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스위스가 영구 중립국인데 남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스위스의 네슬레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원조를 별미로 실험 같은 걸 했다고 해요. 인체 실험을. 이 음식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같은 거를. 그래서 이런데 이용을 안 당하려면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거의 개항기 때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래된 책이지만 그때도 오래된 생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냥 실력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 당장 먹고 사는 게 급급했던 시대니까 이런 이야기가 유효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재미는 그냥 눈에 띄어서 체크해놓은 부분인데요. 이제 유럽에서 이 만화 속의 인물들이 이탈리아로 넘어가는데 독일 히치하이커 학생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히치하이커를 태워주는데 이 독일인 학생이 자기들 친구들이 어떻게 여행을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명, 5명에서 자동차를 사가지고 여행 다니고 그거 판다고. 그런데 이제 중동 사람들은 좀 더 비싸게 벤츠를 사서 이걸로 여행을 하고 타고 돌아간 다음에 더 비싸게 벤츠를 판다는 거죠. 뭐 요즘은 단속이 심해서 잘못하다가 감옥 산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변한 게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9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이런 걸 봤어도 되게 신기한 일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70년대에 나온 만화잖아요. 아까 연도를 확인했지만 78년도에 나온 만화인데 그때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참 뭔가 느낌이 묘합니다. 변한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여행을 열망하고 막 새로운 곳을 가는 걸 좋아하고 그게 자랑이 되고 아니면 그러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나이대에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시대를 잘 타고 나서가 아니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20대 때는 누구나 다 해외여행 가고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해외여행 간 사람 손들으라고 해서 조사하고 그랬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면 막 1명, 2명 손들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미 90년대니까 그 여행이 자유화된 시절이니까 그때도 20대들은 여행을
있지 않았을까. 내가 20대 때 여행 다닌 것과 비슷한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서양 사람들이, 특히나 유럽의 그 서유럽 쪽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이제 감시가 심해서, 벌금이 있어서, 뭐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꼭 그래서 뭔가 이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을 비교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독일인 히치하이커가 스위스를 넘어가면서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 벌금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쓰레기를 버린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한국 만화에 나오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더 윤리적인 것 아닐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뽕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고요. 이건 로마에 가는데, 이제 로마의 어떤 도시, 로마로 가는데 삐끼가 오토바이 타고 붙었다는 만화가 있어요. 뭐 정말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뭐 역에서만 내려도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공산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북괴라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나오고 정말 무서운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무서운 사람들로 교육받은 느낌이 있어요. 뭐 이 아이들이 보면 공산주의자들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생겼다라고 말하죠.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시커먼 털이 숭숭한 도깨비들이 아니고 정말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유럽은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니까. 여기서 왜 그 한국에서 나쁜 공산주의자들이 있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럽식 공산주의랑 소련식 공산주의를 가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대하고 있는 북한이 사실은 이렇게 유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과는 다르다라는 논리를 제공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관이와 병화의 모험 제2권은 끝이 나고요. 이거는 2권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1권 있으면 더 거기에는 더 좀 내용이 더 있지 않을까요? 왜 여행을 떠나는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1권 없어요. 이런 여행기 만화를 옛날 신문에 있는 것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60년대쯤에 나온 거였는데요. 그 아이 하나가 그냥 홀로 이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 기착지가 하와이인데 뭐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을 이렇게 총명해서 하와이도 혼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써있던 게 기억이 나요. 이때를 잘 보여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원복은 먼 나라 이웃 나라를 그릴 때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편협하다고 비판받기도 하고요. 그래도 당시를 보여주는 만화로는 적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